상대적 유동성에 집중이 미국에 더 포커스될 수밖에 없다. 그 시점을 즈음해서 사실은 바닥을 찍고 금이 먼저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맹국들의 네. 양심상 뭔가를 하려면 연구체를 사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ESR 정책 그다음에 마지막에 연구체 판매까지 가면 미국이 쓸 수 있는 유동성의 카드는 더 어마어마해집니다.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엔비디아도 커지고 인텔도 커지고 이런 형국은 동일하게 나타났었습니다. 1기 후반 때도.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금값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요즘에 금값이 전쟁 이전에 비해서는 금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연초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올라 있는 것 같은데 전쟁이 나면서 오히려 그 금값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험해지면 금값이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쟁이 나면서 금값이 더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나 금리에 대한 환경 자체가 많이 훼손될 거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어간 거죠. 유동성.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금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가장 금이 먼저 상승을 하고 꾸준히 오랫동안 상승을 했고 그 뒤를 따라서 은 가격이 급등을 했던 것도 네. 유동성의 환경이 지금 원자재의 대폭적인 상향 사이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자재의 기본 사이클을 보시면 금, 은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전통적 사이클을 보면은 그 다음이 에너지 네. 그리고 이제 비금속 네. 이제 동시에 같이 가거나 에너지와 비금속은 동시에 같이 가거나 서로 약간 속도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후발주자로 오는 게 뭐냐면은 고물 가격. 네. 그래서 지금 그 순서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로인데 그렇게 보면 두 가지 우리가 시그널들을 읽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완전히 그러면 훼손이 됐냐?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금값도 오르고 뭐 금은 다 이렇게 올랐었다. 그렇죠. 그런데 전쟁이 나서 네. 떨어졌는데 이제 그 설명을 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 100% 200% 이상에 오른 금은 네. 금속류는 이미 이제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들 얘네 쇼티지에 대한 프리미엄들을 다 받은 거죠.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들. 아, 예.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또 100%를 오르려면 현 상황에서 유동성이 또 100% 올라야 된다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가 되는. 근데 그 정도로 유동성이 대폭 증가하는 거는 사실 단기간에 힘들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다른 자산으로 자꾸 전환이 되는 네. 오히려 다른 이제는 비금속류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리튬을 산다든지 혹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고물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전환이 되는 사이클 중에 있는 것이. 네. 그리고 특히 이제 22년도, 23년도에 거의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금, 은이 동시에 바닥에서 탈출하면서 완만하게 금이 먼저 상승을 해왔는데 네. 그 당시 환경을 보시면 단순한 유동성이라고 뭐 M2 이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미국에서 얘기하는 MMT라고 하는 현대화폐 이론에 근거해서 이 현대화폐 이론이 MMT라고 하면 잠깐만 네네. 죄송합니다. MMT는 모던 모니터리 시어리 네. 현대 화폐 이론. 네. 네. 이 현대화폐 이론이 결국에는 우리가 달러를 한 종이 이제 갖고 있을 때 1달러 한 종이를 갖고 있을 때 네. 현대화폐 이론자들 중에 이제 최근에 유명하신 랜덜레이나 이런 분들이 네. 이 달러 1달러가 도대체 금 얼마랑 비교가 될 것이냐. 지금 근본이제도 아닌데 네. 그러면 이게 얘에 대한 실물적 진짜 가치를 누가 측정할 수 있겠느냐. 네. 못한다. 예.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기능에 집중을 해야 된다. 달러를 풀어가지고 이 수치 자체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보는족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네. 굳이 적자나 부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경기를 살리는 데 집중을 하고 네. 산업과 실물이 살아나면 나중에 인플레 돈이 또 많이 풀려서 인플레 부담이 되니까 물가의 실질 가치가 높아지는 걸 이제 방지하려면은 그때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세금으로 조율을 하면 된다. 그러면은 인플레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다. 네. 라는 그러니까 돈을 논리인데. 많이 풀어서 네. 경기를 살리자. 네.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세금으로 해결하자. 이게 그렇죠. 현대 통화 이론, 현대 현대화폐 화폐 이론이군요. 네. 많이 풀지만 정확히 말하면 수치에 신경 쓰지 말고 풀자. 아. 산업과 실물이 살아날 때까지. 네. 일단 산업을 살리자. 네. 예. 근데 이제 후대는 결국에는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된다. 근데 그걸 첫 시행한 게 현대화폐 이론의 근간에서 돈을 풀면서 페드까지도
동참을 했던 그 첫 시기가 22년도였어요. 네, 2022년. 2022년도에 그걸 시행하면서 그 당시에 반론자들, 이제 전미경제학회나 이런 이제 전통 경제학자들이 네. 이거는 부채 화폐화다. 네. 부채를 끌어들여서 다 화폐로 돈으로 다 풀리게 만드는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네. 근데 거기에 반발해서 계속 나중에 세금으로 거둘 거니까 화폐화가 아니야라고 이제 반발하면서 정책자들은 돈 풀기 시작하죠. 네. 그 시점을 즈음해서 사실은 바닥을 찍고 금이 먼저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들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화폐가 많아지는 너무나 네. 다량으로 많아지는 그 시기였고, 근데 동시에 그 시기가 22, 23년 가면서 어떻게 변모되면 중국까지도 경제적 추락, 위상 약화가 강화되던 시기였어요. 네. 그 뭐 공동부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물론 이제 스스로 자승자박한 결과도 있지만 결국에 이제 신뢰 자체가 무너지면서 유동성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함께 가미가 됐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G2가 이제 동시에 돈 풀기 작전이 그러니까 미국도 시작됐던 돈을 게 풀고 중국도 돈을 그렇죠. 풀고 그래서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 돈으로 표현한 금값도 올라갔다.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양쪽의 중앙은행이 금에 대한 선호도는 줄지 않았었던 거죠. 공통적으로. 아하. 근데 반대로 트럼프 이익이 접어들면서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는 미국이 강하게 있었지만 네. 중국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거부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들이 나오죠. 이쪽이 서로 좋아하면서 서로 돈 푸는 것의 프리미엄을 가장 먼저 받은 것이 바로 금이었다. 근데 이제 금 가격이 그럼 여기서 더 오르려면은 이 푸는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되는데 네. 양쪽 국가들이 더 빨리 풀기는 힘든 환경이다 보니 네. 이제 다른 쪽 그러면은 적은 돈으로 이미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다시 인플레가 올 수 있는 비철금속, 그다음에 다른 에너지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곡물 쪽으로 계속 전환 사이클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은 금, 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추세적인 폭락이 바로 오진 않겠지만 사실 장기간 동안 몇 달 오르면 또 몇 달 빠지고 하는 행보 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면 전쟁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들었나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유동성이 줄진 않았죠. 예. 그러니까 전쟁과 유동성은 명확히 얘기하면은 별개로 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미세하게 표현하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은 미국대로 돈을 풀고 네. 세율은 세율대로 낮추고 네. 중국은 중국대로 돈을 풀고 적자 지정까지 감안하면서 돈을 공격적으로 풀고 네. 특히 중국이 하지 않았던 채권 매입이라는 것까지 하면서 네. 양국가가 돈을 계속 풀고 있는 형국이고 네. 그런 환경하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 체력이 약하거나 비기축 통화 국가들은 네. 예를 들면 체력이 약간 20이라든지 영국 아니면은 대만, 네. 일본 이런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달러 위상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경제 컨트롤권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으니까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고 인플레 때문에. 아하.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같은 방향을 지향해 가는 게 아니라 크로스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크로스 X. 대국들은 돈을 풀고 인플레임에도 예. 불구하고 돈은 계속 풀고 예. 금리는 통제할지언정. 예. 그거보다 좀 작은 나라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되고. 상황이 네, 되는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크로스가 나게 되면은 이 기간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네. 미국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근데 다만 힘들어지는 강도, 힘든 체감의 강도는 미국이 그나마 덜하죠. 네. 왜 덜하냐? 결국에 돈을 풀 수 있는 매기, 구실, 정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인플레를 회피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네. 실질 소득 감소 때문에 소비가 급격히 주는 거는 제일 먼저 방어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 다만 이런 시기가 결국에는 앞으로 남은 정책들의 가장 키워드, 가장 꽃은 마지막은 영구채 판매였거든요. 네. 이게 스티븐 마이런 버거스에서 결국에는 이런 정책들을 해서 미국이 컨트롤권을 갖고 마지막에는 이것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어떤 동맹국들의 어느 정도 기여, 네. 양심상 뭔가를 하려면 영구채를 사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구채라고 하는 거는 돈을 미국에다가 빌려 주는데
영원히 되돌려받지 않겠다. 그렇죠. 미국 국채인데 한마디로 만기가 없는 국채죠. 그걸 파는 거죠. 그럼 그냥 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정책들이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털링 블럭 그 영국 대영제국 시절에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한 양상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ESR 정책 그다음에 마지막에 영구채 판매까지 가면 미국이 쓸 수 있는 유동성의 카드는 더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끝은 어딜까 생각해 보시면 사실 MMT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인플레 통제는 결국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네. 세금은 오히려 TCJA 우리 세금 감면 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정책 네. 요것 때문에 오히려 세금은 실효세율이 더 떨어지고 있죠. 아하. 미국이 실효세율이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요. 네. 동유럽 벨기에 같은 국가나 뭐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저기 그 인도네시아나 네. 뭐 말레이시아 같은 이제 쉬는 국가들 그 정도 수준이야. 세금 체계나 기업 체계도 안 갖춰져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 유효세율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체력은 어마어마하지만 오히려 세금 체계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책 외부에서 돈을 빨아들여서 돈을 풀고 있고 근데 이 끝은 그 과도기에는 상대 다른 국가들 대비해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으나 네. 마지막 3년, 4년 끝을 보면 네. 사실 항상 구축 효과가 나타난다. 구축 효과를 아주 쉽게 표현해드리면 돈 푸는 거 대비 효과가 없어지면서 물통에 빵꾸가 나는 추세들. 물가만 오른다. 그렇죠. 살살살 새는 물이 네. 살살살 새는 그런 형국으로 나타나고 이런 형국은 트럼프 2기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었습니다. 1기 때도. 네. 1기 후반 때도. 그래서 그런 경로로 우리가 가면서 가고 있다는 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된다. 예. 물론- 그러면 지금 그 AI에 대한 투자 이거 뭐 버블이냐 아니냐 뭐 논쟁이 많던데 그것도 지금 같은 맥락 속에 들어 있나요? 그렇죠. 그 이 모든 프레임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캐펙스 지출 뭐 기업이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엔비디아도 커지고 인텔도 커지고 구글도 커지고 이런 네. 것들은 결국 유동성 환경이 다 구비가 될 때 가능한 것이고 네. 유동성 환경이 깨지게 되면 언제든지 그들도 축소 지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위 기업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예. 그런데 이런 환경을 계속 미국은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단기에 집중하시는 1, 2년을 보시는 분들은 미국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사자가 나오는 주장의 이유도 네. 사실은 그러한 논리 때문에 네. 상대적 유동성의 집중이 미국에 더 포커스될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네. 근데 1, 2년 후에 그런까지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요즘은 그때까지 안 보시더라고요. 2년, 3년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멀어요. 네. 근데 그 그림으로 갈 때는 언제든지 이게 굉장한 위험 회피적인 구축 효과 현상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가미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해지를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럼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되면 네.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파월 시대하고 거의 체계하고. 비슷하게 네네. 간다. 케빈 씨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다놓고 말씀드리는데 단 하나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트럼프 임명권자가 계속 압박을 가할 거 아닙니까? 임명권자가 압박을 가해도 지금 페드의 이사진 자체가 네.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과반이 못 넘고 있어요. 지금. 하긴 이사진 네.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그리고 거죠. 이제 FOMC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면서도 매파적으로 말한 분이 지금 3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케빈 씨가 전제로 깐 거는 뭐냐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고 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분은 기술주를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기술 기업 AI가 오면 결국에 물가가 싸지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데 그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AI 기업 테슬라나 AI 기업들이 몇몇 기업이 나오면 자신들이 생산하는 비용은 싸지지만 네. 전체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면요. 네. 그 경제의 잠재 성장성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네. 적은 비용으로 많이 생산하니까. 그런데 잠재 성장성이 높아지면은 소위 얘기하는 균형화된 중립금리. 그러니까 네. 인플레 없는 평균화된 중립금리가 또 높아지게 돼요. 네. 그러면 동반해서 잠재적 인플레이션이 같이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금리에 맞춰서 모든 서비스 업자들, 유통업자, 소매업, 도소매업자들이 그만큼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은 크레딧 리스크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고 미국 입장에서 그럼 대차 대조표를 못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지금 잠재적인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와중에 금리도 사실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는 형국이 케빈 러시의 의장 시절에도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아하, 이렇게 그렇군요. 판단합니다. 네. 오늘 유신익 박사님 모시고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시려면 우리 유 박사님 그 이야기 영상들 좀 많이 찾아보시고요. 또 최근에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온 책, 네네. 네, 트럼프의 진실, 트럼프의 진실을 꼭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아직 다 못하신 이야기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많은 부분들이 빈틈이 많고 네. 굉장히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 철학에 맞춰서 정책들을 시행하지만 이분의 행보와 이로 인한 반작용의 효과들은 사실 예측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잘 따져보면 일관된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네, 그 전에도 제가 트럼프 그래서 패닉이라는 책을 썼었고 네네. 트럼프 패닉이라는 책에서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 네. 기회는 우리나라 산업 성장이 굉장히 크게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네. 지금 조선, AI, 반도체 모든 산업들이 지금 성장 일로에 있죠. 그 예측대로 지금 다 네. 되고 있군요. 근데 그 뒤의 그림을 지금 다시 저는 예상을 하고 그 예상은 그 전에 이야기했던 트럼프의 행보와 그다음에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충분히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보시든 안 보시든 네. 우리가 예측 기반 하에서 리서치 기반 하에서 이 미국의 행보를 판단하고 예상해보자. 네. 그냥 단순한 감이나 뇌피셜로 하게 해서는 네. 우리가 오히려 기회인데 위험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위험한데 기회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뭔가 연구된 그리고 리서치 페이퍼화된 자료를 근간으로 우리가 판단을 반드시 해보자 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의 행보가 어떨 것인지를 미리 내다보고자 하시면 우리 유신익 박사님의 책 트럼프의 진실 그리고 트럼프 패닉을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저도 오늘 사서 읽겠습니다. 퇴근하면서.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사자가 나오는 주장의 이유도 네. 사실은 그러한 논리 때문에 네. 상대적 유동성에 집중이 미국에 더 포커스될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네. 근데 1, 2년 후에 그림까지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요즘은 그때까지 안 보시더라고요. 2년 3년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멀어요. 네. 근데 그 그림으로 갈 때는 언제든지 이게 굉장한 위험 회피적인 구축 효과 현상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가미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해지를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럼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되면 네. 미국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파월 시대하고 거의 재계하고. 비슷하게 네네. 간다. 케빈 씨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다놓고 말씀드리는데 단 하나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트럼프 임명권자가 계속 압박을 가할 거 아닙니까? 임명권자가 압박을 가해도 지금 페드의 이사진 자체가 네.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과반이 못 넘고 있어요. 지금. 하긴 이사진 네.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그리고 거죠. 이제 FOMC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면서도 매파적으로 말한 분이 지금 3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케빈 씨가 전제로 깐 거는 뭐냐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고 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분은 기술주를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기술 기업 AI가 오면 결국에 물가가 싸지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데 그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AI 기업 테슬라나 AI 기업들이 몇몇 기업이 나오면 자신들이 생산하는 비용은 싸지지만 네. 전체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면요. 네. 그 경제의 잠재 성장성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네. 적은 비용으로 많이 생산하니까. 그런데
잠재 성장성이 높아지면은 소위 얘기하는 균형화된 중립금리, 그러니까 인플레 없는 평균화된 중립금리가 또 높아지게 돼요. 네. 그러면 동반해서 잠재적 인플레이션이 같이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금리에 맞춰서 모든 서비스 업자들, 유통업자, 소매업, 도소매업자들이 그만큼 수익률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은 크레딧 리스크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고 미국 입장에서 그럼 대차대조표를 못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지금 잠재적인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와중에 금리도 사실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는 형국이 케빈 여시의 의장 시절에도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아하, 이렇게 그렇군요. 판단합니다. 네. 오늘 유신익 박사님 모시고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시려면 우리 유 박사님 그 이야기 영상들 좀 많이 찾아보시고요. 또 최근에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온 책, 네네. 네, 트럼프의 진실, 트럼프의 진실을 꼭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아직 다 못하신 이야기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많은 부분들이 빈틈이 많고 네. 굉장히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 철학에 맞춰서 정책들을 시행하지만 이분의 행보와 이로 인한 반작용의 효과들은 사실 예측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잘 따져보면 일관된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네, 그 전에도 제가 트럼프 그래서 패닉이라는 책을 썼었고 네네. 트럼프 패닉이라는 책에서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 네. 기회는 우리나라 산업 성장이 굉장히 크게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네. 지금 조선, AI, 반도체 모든 산업들이 지금 성장 일로에 있죠. 그 예측대로 지금 다 네. 되고 있군요. 근데 그 뒤의 그림을 지금 다시 저는 예상을 하고 그 예상은 그 전에 이야기했던 트럼프의 행보와 그다음에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충분히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보시든 안 보시든 네. 우리가 예측 기반 하에서 리서치 기반 하에서 이 미국의 행보를 판단하고 예상해보자. 네. 그냥 단순한 감이나 뇌피셜로 하게 해서는 네. 우리가 오히려 기회인데 위험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위험한데 기회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뭔가 연구된 그리고 리서치 페이퍼화된 자료를 근간으로 우리가 판단을 반드시 해보자 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의 행보가 어떨 것인지를 미리 내다보고자 하시면 우리 유신익 박사님의 책 트럼프의 진실 그리고 트럼프 패닉을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저도 오늘 사서 읽겠습니다. 퇴근하면서.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